예, 저는 현재 대성마이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서율학원에서 학생들을 또 만나고자 이렇게 설명회를 드리러 왔습니다. 지난번에 뵀던 어머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혹시 오셨던 어머님 계신가요? 어머. 아, 그렇구나. 아, 다행이다. 멘트 돌려막기가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양해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아무도 안 계시구나. 예, 그러면 편하게 멘트 다시 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특히 작년에 대성에 런칭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2023 수능이죠. 오늘 오신 어머님들도 2023 수능의 특징이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3 수능의 특징과 변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점에 주목해서 공부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김잼마의 수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크게 이렇게 두 개의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라 또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역시나 많이 못 오셔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의 소개 중에 여기 이감 이제 여기 설명이 또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감 모의고사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워낙 유명한 이제 모의고사고 가장 이제 많은 학생들이 풀고 있는 그런 모의고사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대성에 런칭을 하자마자 사실은 이감 쪽에서 연락을 받아서 저의 강의와 교재들을 다 보셨는데 이감의 온라인 단독 해설 강의를 해달라고 작년에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감 본사에 가서 이감 대표님과 이제 김봉수 대표님과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쭉 들어보니까 이제 이감의 컨텐츠라는 저 좋은 컨텐츠를 잘 살려줄 강사가 필요한데 거의 모든 강사들, 특히 인강에 있는 강사들의 강의와 교재는 다 보셨는데 갓 런칭한, 작년에 특히 저를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갓 런칭한 김잼마라는 사람의 강의와 교재를 보니까 가장 평가원적이더라. 그래서 이감 해설강의 맡아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셔서 당연히 고민 없이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래서 이분이 대표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까지도 대성에서는 이감 온라인 해설 강의를 단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과 주로 6평 이후부터는 모의고사로 문제풀이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제가 올해 저의 그 학생들의 그 경향성을 살짝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어떤 해인지 아시죠? 올해가 1호 개정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첫 해입니다. 실제로 작년 수능부터도 첫 반영이 되기 시작했지만 올해가 본격 반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선택 과목이라는 명시적인 그런 내용들의 변화가 분명히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작년부터 1호 개정교육과정 반영된 시험이 실시가 됐습니다. 혹시 작년 수능 이후에 수능 국어의 반응 아는 분 계신가요? 작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1교시, 국어 1교시가 끝나고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 올해 국어 쉽다. 그래서 올해 등급컷이 올라갈 것이다. 예측했던 등급컷도 기사화가 빵빵 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이 끝나고 그 시험을 보고 나온 작년의 고3들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들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작년 시험은 딱 이랬어요. 시험을 볼 때는 평소보다 지문 독해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정보량도 굉장히 적었죠? 지문의 길이도 짧아졌습니다. 내용 이해도 할만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지문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박 난다. 올해 가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 지문을 읽고 선지를 딱 고르려고 하니까 이상하다. 방금 제대로 읽었는데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와서 채점을 하니까 나가리가 됐던 거죠. 예. 아리까리 나가리 라인 맞춤.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학생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1호 개정 교육과정 핵심적 특징입니다. 1호 개정 교육과정 핵심적 특징은 오늘 분필이 없구나. 예. 이제 실제로는 지금까지 국어에서 핵심은 지문 독해였습니다. 지문 독해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특히 17, 18, 19 학년도의 지문들을 보시면 어마무시합니다. 지문의 길이도 정말 길고 학생들이 보자마자 1분 30초 안에 2분 안에 이해할 정도의 그러한 정보량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게 17, 18, 19의 수능이었고 그것이 독서를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이유입니다. 대신에 요건 있었죠. 지문 독해에 몰빵해서 지문 독해를 제대로 하고 나면 선지 판단은 깔끔했던 게 기존의 방식입니다. 그럼 1호 개정 교육과정은 대체 무엇이냐? 1호 개정 교육과정은 분명한 핵심적인 특징을 밝히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문 독해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 지문을 독해해야 그 다음에 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작년의 수능, 작년 1호 개정교육과정이 첫 번째 반영됐었던 그 수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문 독해는 분명히 난도가 내려가고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간과됐던 포인트가 바로 선지 판단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기에 거의 몰빵된 강좌들, 여기에 몰빵된 공부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학생들 시험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요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감 난도는 월등히 떨어졌죠. 기사 나왔던 것보다 점수는 5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전년도의 수능보다 등급 컷은 더 낮게 형성됐습니다. 수능에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점수를 만들어내는 건 선지를 제대로 판단했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점수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런칭을 하면서 작년부터 1호 개정교육과정이 반영된 첫 해였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요게 워낙 강조되던 이제 시장이 특히나 국어, 독서 시장이었기 때문에 요 선지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강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선지를 강조하고자 시험지에는 지문만 있지 않다. 지문과 발문과 선지 3가지가 있다. 그래서 3단 논법이란 이름으로 작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매 소리를 잠시 들었었죠. 왜냐면 다들 지문 독해가 중요한데 무슨 선택지냐, 김잼만은 선택지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는 방증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슬프게 야매 소리를 잠시 들었지만 올해 그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한 게 올해 6평 가장 큰 그 국어에서의 체감적 변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워낙 다들 바쁘셔서 잘 모르시죠. 올해 6평 학생들이 시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독서 지문이 3개에서 4개로 들었습니다. 4개. 안 놀란 사람이 대한민국에 2 부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시험을 낸 평가원입니다. 2번째, 김잼마입니다. 영상에 여러 개의 증거들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평가원 시험 보기 전에 한 4월부터 올해 분명히 시험지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독서 지문은 4개 이상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잠시 야매투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독서 지문이 왜 늘어나냐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작년부터 생각해 왔었던 내용들인데 지문 독해에서 선지 판단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지문에서 선지로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문의 내용이 그대로 써있다면 선지 판단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죠. 근데 선지 판단의 과정에서 분명한 변형을 줍니다. 그 변형을 평가원은 추론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제가 강의에서 해설 강의에서 추론이란 단어를 쓰면 가끔은 학생들이 오해를 해요. 왜냐면 추론 지문 밖에 있는 게 나오나? 아닙니다. 추론이라는 단어가 제가 예전에 논술도 같이 가르쳤었는데요. 국어 논술을 같이 가르쳤었는데 논술에서의 추론과 수능 국어에서의 추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논술에서의 추론은 실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추론입니다. 근데 수능 국어에서의 추론은 무엇이냐? 여기서의 추론은 선지 변형을 얘기하고 이 선지 변형은 그럼 어디서 오냐? 이거 사실 학생들 1년 동안 배워야 이 결과를 알려주는 건데 결과적으로 선지 변형이라는 건 개념, 정보 간의 관계를 가지고 대부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문 독해 방식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지문 독해에서 학생들이 주목해야 되는 지점도 분명하고 그 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지 판단까지 오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 선지를 판단할 것인가? 어떻게 선지를 변형시켰는가? 여기에 익숙해져야 되는 게 역시나 올해의 수능의 특징이기도 하고 당연히 내년 수능의 특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경향성과 분석을 제대로 파악했던 사람이 아마도 김잼마가 가장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 유평에 대한 이런 경향과 마치 내다본 듯한 그 어떤 잼스트라다무스 그런 어머님도 웃음 좋습니다. 아까 들어보니 선녀들을 아직 많이 안 보셨다고.
참 유익한 프로죠. 예. 연려춘향수절가라는 올해 연계 작품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예능 섭외가 좀 여러 번 왔었는데 제가 예능인도 아니고 저 연예인도 아니고 당연히 거기 나갈 시간도 없을 뿐더러 나가서 이미지 소비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선녀들은 이제 그 PD님과 작가님과 출연진들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PD님과 작가님들이 꼭 저여야 된다고, 그래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안 된다고, 저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들어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취지가 일단 선녀들 자체가 선을 넘는 녀석들, 지식의 선을 넘다거든요. 보니까 일요일 황금 시간대라서 라이벌 프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엄청난 인기 프로?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은 비혼주의자도 많고 애기 있는 집이 어디가 있나? 슈퍼맨 돌아왔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덜 되지 않을까? SBS의 미운 우리 새끼가 또 인기 프로더라고요. 우리 새끼는 원래 미운데 남의 새끼 미운 거를 꼭 TV에서 봐야 될까? 하지만 선을 넘는 녀석들은 지식의 선을 넘다. 지식과 배움이라는 건 끝이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출연을 했었죠. 참 유익한 프로니까 재방 요새 하고 있습니다. 재방송 꼭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이 끝나고 제가 작년 런칭하고 올해 인강에서도 수강생 수가 사실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수능의 해설 강의와 분석에서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의 강의를 올해 초부터 들었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작년에 수능에서 느꼈던, 자기가 체감했던 그러한 내용과 난이도, 그러한 분석의 내용을 가장 적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저의 커리를 선택했다.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6평과 9평 해설 강의가 올라갔고 학생들이 실제로 제가 현장 학생들을 또 보면 인강 학생들도 수강 후기를 많이 올려주는데요. 이제 제 뒤쪽에 참된 수강 후기를 아주 일부 극소의 수강 후기만 살짝 올려놨는데 실제로 저의 강좌는 성적 향상의 수강 후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학생들 농담으로 얼굴 보고 입덕해서 성적을 얻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작년에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이제 얼굴이 잘 안 보이는지 얼굴도 이제 소비가 되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로 학생들이 성적 향상의 수기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줬고 현장에서는 제가 6평 끝나고 9평 끝나고 점수 확인을 다 합니다. 점수 확인을 다 했는데 특히나 이제 6평은 일단 좀 지나갔으니까 최근에 9평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9평은 물론 난도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난도는 쉬웠지만 그 중에서도 당연히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등급은 나뉘죠. 등급이 상승한 학생들이 전 클래스의 90% 정도 됩니다. 정말 많은 수치입니다. 이건 제가 엑셀로 지금 다 정리를 다 해놨기 때문에 90% 수치라는 게 거짓이 아니고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들 중에 처음에 6평에서, 그러니까 무려 뭐 1년, 2년 공부한 학생들이 아니고요. 6평에서 자기가 50점대 점수, 그 학생이 6등급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처음 와서 강의를 3달 듣고 9평에서 이번에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한 클래스에 지금 3명 정도씩 평균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놀란 수치였긴 한데 왜냐하면 저는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봐요. 학생들은 수능 국어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독서도 아무래도 잘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래도 문학작품 잘 모르는데 문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건 분명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시험이라는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그러한 형식과 유형에 가장 익숙해져 있는가, 여기서 그 사람의 변별점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면 3개월 만에 점수가 50점이 오르는 일, 3개월 만에 만점을 받는 일 절대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의 특징이 무엇이고 지문 독해 과정에서 나는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하는지 저는 거의 모든 문단, 모든 문장별로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이런 글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머리에 남을 수가 있고 그게 축적되면서 그게 스스로의 독해력이 되는 거죠.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독해력은 네가 여기 있는 글 전체를 다 알고 100%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 중에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변별하는 능력, 그게 바로 독해력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네가 만약 틀렸다면 제가 수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오답 노트인데요.
그 오답노트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엇을 틀렸는지 기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오답노트를 쓰지 말라고 합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무엇이 틀렸는지 기록하지 말아라. 네가 이 선택지를 왜 골랐는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고르기 위해선 어떻게 사고했어야 되는지 역으로 추론해라. 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문제를 학생들이 똑같이 틀려도 그것을 틀리게 만든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주 미세한 그러한 사고의 차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지점에서 오류가 났는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지점을 찾아내야 문제가 보완됩니다. 이 문제를 근데 학생들은 틀렸다고 체크하고 해설지 보고 아 이래서 그렇구나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용은 단 한 번도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게 고쳐지면 점수가 한 번에 오릅니다. 근데 그게 고쳐지는 게 엄청나게 대단한 지식을 요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수능이라는 시험의 특징을 이해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읽어주고 그것을 판단하고 거기서 벗어나 있는 나의 사고를 확인했다면 그것을 교정하는 거. 그게 사실은 수능 공부를 수능을 준비하는 공부의 단 하나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점수 상승이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저는 절대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입니다. 이제 자녀분들이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공부에 욕심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평가원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6평, 9평 문제도 풀어보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해가 작년 올해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샘플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면서 해설 강의를 보면 사실은 핵심적인 차이가 해설 강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 이래서 답이 3번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지문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지문 내용을 30분 동안 설명을 듣고 정답이 3번인 걸 모르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실전은 그렇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적인 것을 강조하고 시험 자체의 유형을 강조하는 게 저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기존 수능과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 선택 과목이 생겼다에 사람들은 가장 많은 그 관심을 쏟지만 사실은 선택 과목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별력은 사실은 선택 과목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나온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선택 과목은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6평 같은 경우는 언매와 화작의 표점 차이가 약간 나기도 했고 근데 9평은 뭐 거의 나진 않았죠. 워낙 난도가 쉬웠으니까. 그리고 수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의대를 가고 싶고 최상위권의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언매를 골라야 하나요? 그러면 저는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좀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공통 과목이 다 맞는 거고 그리고 선택 과목도 다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그것이 화작이든 언매든 다 맞으면 된다. 다 맞기 위해선 너의 성향에 맞는 것을 골라라. 그걸 고민할 시간에 빠르게 선택하고 그 길로 그냥 쭉 가는 것이 보다 더 그 학생이 진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선택 과목보다는 특히 올해 이런 문학과 독서라는 공통 과목 이 영역에서 가장 변별점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독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추론적 독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실제로 문항을 출제하고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초점이 많이 이동을 한 게 맞습니다. 지문 독해 정말 중요하죠. 요거 안 되면 선지 판단의 변형이고 뭐고 없습니다. 얘는 기본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기존에도 여기까지만 되면은 그냥 무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게 대부분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 작년 수능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강사들도 알기 시작한 거죠. 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니까 잠깐 지문 독해 이제 몰빵하면 안 되겠다. 너무 쉬워져서 별로 가르칠 게 예전만큼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선지 판단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올해는 사실 선지 판단을 강조했던 저의 기존의 강좌와 올해의 강좌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이제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올해는 선지를 실제로 많이 강조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구자였다는 걸 다시 한번 카메라 앞에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지 변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제통합형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아예 실제로 학생들은 이렇게 딱 명시를 해주고 완전히 달라진 게 눈에 보일 때, 심지어 독서 지문이 3개에서 4개로 늘어났을 때, 이럴 때 확 느끼지,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 학생들은 어떤 디테일한 선택지의 변형이나 추론이나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보고 있는 문제를 풀 뿐이죠. 근데 그것은 분명한 변별력을 가져옵니다. 작년의 수능만 보더라도 실제로 작년 수능 끝나고도 많은 강사들이 포장지만 바뀌었다. 물어보는 거 다 똑같다. 핵심, 독서는 독해, 문학은 해석, 핵심은 똑같다. 포장지만 바뀌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포장지입니다. 학생들이 포장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평소에 풀었던 방식, 내가 평소에 읽었던 방식과 조금만 다르면 그게 바로 뭘로 나오냐? 바로 그게 오답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포장지가 바뀌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유형의 변화라는 거죠. 그 지점을 당연히 학생들에게 보완해주고 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서 지문은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주제통합형이라는 것 자체가 올해도 6평은 인문 지문이 나왔지만 9평은 사회 지문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주제통합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갈래와 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지문 독해를 강의할 때는 이 갈래별로, 주제별로 각각의 지문마다의 개별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주제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글을 읽어라라는 것들을 굉장히 앞부분에 명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그냥 막연히 읽는 게 아니라 얘는 인문이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출제 포인트가 있었지 라는 것들을 기준을 잡고 읽어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실전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역이 다양하게 등장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개념과 개념 간의 관계, 이게 선지 변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의 연계 포인트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6평, 9평 지나고도 요거는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고 대성 해설 강의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총평과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 강의와의 실제 연계적인 부분들, 그래서 아주 간략히만 추렸는데 연계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문학은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문학은 이런 부분 중요하게 볼 거다라고 했었던 게 2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학사와 상호 텍스트성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은 작년 9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 9평에 어떤 문학 작품이 출제가 됐냐?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작품은 고전 시각의 바이블입니다. 암모나이트죠. 그 작품을 모르는 수험생은 없습니다. 일단 당연히 평가원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됐고요. 특히나 작년에 EBS 수특의 아예 연계 작품이었습니다. 딱 6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작품이 수특에 다 실려 있었고요. 그 전체 작품이 9평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학의 오답률이 2위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작년 9평.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러면? 문학도 똑같습니다. 문학도 작년까지 EBS 연계 유저 학생들이 거의 외웠죠. 달달달 암기를 합니다. 왜냐? 나왔을 때 바로 풀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품을 알면 선지 판단이 그냥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작년에도 EBS 강의의 제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강의 OT 제목에 EBS 수특 공부하지 마라. 괄호치고 그대로 이렇게 썼었죠. 그대로 공부할 거면 공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여러 번의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 학생들은 자신이 EBS에서 외우고 암기했던 내용으로 선지를 판단해서 오히려 오답이나 자신이 생각한 것에 오류를 맞닥뜨렸던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놀라 있는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 실제로 문학 작품 열린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선택지에 뭐가 써있냐에 따라 똑같은 작품도 완전히 다르게 판단하게끔 만듭니다. 보기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 한 예로 김수영의 눈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김수영의 눈. 거기서 눈이 긍정이냐 부정이냐. 지금까지 이제 모든 우리 수험생들, 대부분의 수험생들 교과서에서 눈은 생명력, 순수, 긍정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논문 중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이남호 교수님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은 눈을 이제 처음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본
그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평가원 문제 내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보기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 눈은 부정으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네이버에 김수영이 눈을 치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둘 다 나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긍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논문 이후로는 부정까지 나옵니다. 이게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암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올해 EBS 연계율이 70에서 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학생들이 수능 특강을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학생 정말 많았죠. 강사들 중에 강의하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6평에서 문학작품 4개나 연계됐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70%일 때보다 더 많이 연계된 듯한 체감이었죠, 연계율이. 올해 9평도 마찬가지. 3개가 그대로 연계됐고요. 작가 연계 하나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아, EBS가 중요하구나. 여기 아닙니다. 너희들이 공부하고 암기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변별해낼 수 있어라는 평가원의 자신감입니다. 왜냐? 보기와 선지가 있기 때문이죠. 문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절대로 이제 문학작품 저는 많은 내용들을 알게끔 배경 지식을 넣지 않습니다. 스스로 문학작품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읽어낸 것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기를 통해서 선지의 개념어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든 자신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을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문학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도 문학에서 분명히 변별점을 두는 문항들이 분명히 출제될 것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그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문학도 역시 그러한 것을 제가 중점으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강의 연계 포인트가 교재에서도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뭐 그대로 선지화된 부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도 그대로 선지화가 돼도 저는 암기가 아니다. 충분히 너희들이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이 작년에 특히 2022 예시문항이라고, 이 예시문항은 뭐냐면요. 얘는 수능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수능이 정말 많이 바뀌는 그 해의 수능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게 샘플이 나옵니다. 2014년에 한번 나왔죠. 그리고 2014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건 수능이 A형과 B형으로 완전히 나뉘었습니다. 그 정도의 변화를 평가원이 미리 암시한 게 작년에 예시문항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1호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되면서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작년에 문제를 보시면 이게 고전 시간인데 마치 비평 사이에 고전 시가가 껴있듯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던 문항이 평가원에서 나온 문항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에 겨울방학에 개강을 하게 되면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어떤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후의 학습의 방향이 거의 결정되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자신이 처음에 배웠던 방식대로 수능을 대하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반복하고 답습하고 체화하면서 공부를 해나갑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12월부터 기출 분석을 통해서 독서도 마찬가지, 문학도 마찬가지 가장 수능적으로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수능에 요구하지 않는 방식을 단 하나도 넣지 않고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처음부터 잡아주고 그러한 방향으로 끝까지 공부를 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학생들의 성적 상승을 가져왔던 그러한 저는 강의의 방식이 분명히 평가원 적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원이 문제 스타일 바꾼다. 저는 강의 스타일 완전히 바꿀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건 수능 국어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예시를 드는 게 IQ 테스트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IQ 테스트. 그 시험에 가장 적합한 IQ를 가진 사람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 IQ 테스트를 봐서 한 160 정도 나온다. 근데 IQ 테스트의 시험이 완전히 바뀐다. 지금 나오는 유형이 아니라 뭐 숫자가 많이 들어가고 바뀐다. 그러면 그 사람 IQ 언제든지 90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만큼 그 시험의 유형을 아는 거, 거기에 따라 점수가 달려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좀 드리면 지난번에 설명했을 때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이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커뮤니티에서 무슨 글을 봤다. 근데 그 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 이제 아마 자녀분에게 들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수능, 국어, 독서는 해도 안 오른다. 그래서 문학과 선택 과목에 몰빵하라는데 그 맞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선 넘었네. 선은 나만 넘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선을 넘었더라고요.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학생은 독서 점수가 오르지 않겠죠.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도 스스로 절대 한계를 짓지 말아라. 너의 한계를 네가 결정하지 말아라. 제가 점수가 정말 많이 오른 학생들, 점수가 조금이라도 오른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보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단지 몇 문제 더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 아주 중요하죠.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점수가 오르는 경험과 내가 목표했던 그러한 점수를 받았을 때 그 경험 자체가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 어머님들께서. 그 경험 자체가 실제로 이 사람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당연히 보다 더 긍정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쌤, 저는 제가 진짜 좀 국어를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점수가 오른 걸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저 이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슴 벅차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과 그 스탠스로 본인의 본래의 방식보다 훨씬 더 낫고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실제로 학생들이 그냥 몇 문제 더 맞힌다가 아니라 이 학생이 자신을 생각하는 완전히 삶의 태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내가 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책임감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겨울방학 커리큘럼은 독서와 문학을 중심으로 기출 분석부터 기출 분석. 학생들은 자신이 기출 문제를 분석했다고 착각을 하지만 구평이 다 되도록 실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한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저의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학생들이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을 분석한다는 것은 그 패턴이 반복된다는 얘기죠. 반복되지 않으면 기출 문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는 실제로 지문의 흐름, 선지의 구성, 지문이 선지로 가는 것의 변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학생들이 이해하고 인식해야지만 다른 모의고사, 좋은 모의고사들, 이관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풀었을 때 그것이 유의미한 것이죠. 그 기준과 그 틀 없이 그냥 문제만을 계속 푼다. 점수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상 기출 분석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관리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노트, 요거 제가 가장 강조하는 지점이고 여기서 학생들의 자신의 사고의 교정과 성적 향상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이 오답노트를 이제 조교들이 와서 학생들의 오답노트를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합니다. 그 학생들의 내용들, 피드백을 하나하나 다 달아주고 제가 확인을 다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사고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교정하고 보완했을 때 이 학생이 점수가 오를 것인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통 매주 클리닉 자료, 매주 분석 자료, 매주 기출 분석 자료들이 또 클리닉 부교재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러한 반복적이고 이제 그러한 체화의 학습을 통해서 최대의 성적 향상과 효율을 얻을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하는 억압과 착취 이런 것들 관리 시스템에 들어간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와서 요 내용들, 요 딱딱한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해설 강의나 아니면 이제 올해 수능의 경향,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학습 방법, 이런 것들 저는 꽤 많이 찍는 편입니다. 많이 찍어서 지금도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고, 대성마임의 저의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미리 다 다뤄보고 이러한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 준비를 착실하게,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